늦겨울 밤이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얇은 커튼을 천천히 흔들었다. 스탠드 조명 하나가 거실 한쪽을 누렇게 적셨고 시계추가 느릿느릿 흔들리며 똑, 딱 소리를 찍어냈다. 박성호는 문 앞에 서 있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낯선 집에서 울린 것처럼 멀게 들렸다. 외투에서 내려앉은 찬 공기가 아직 몸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어깨와 등허리를 차갑게 붙들고 있었다. 여보, 나 왔어. 그는 늘 하던 대로 말했다. 말끝이 따뜻해야 했다. 지금 이 시간 부엌 쪽에서 된장국이 보글거리는 소리가 들려야 했다. 갈색 냄비 뚜껑이 토도독 숨을 쉬는 소리, 양파를 썰 때 나는 둔탁한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진행자의 점잖은 인사말, 모두가 제자리에서 돌아가야 성호의 하루가 끝났다. 누구세요? 대답은 예상과 정반대 방향에서 정반대의 온도로 돌아왔다. 부엌 문턱에 서 있는 여인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작은 꽃무늬가 빽빽이 박힌 회색 앞치마였다. 손엔 젓가락이 들려 있었고 젓가락 끝에서 국물이 한 방울 느리게 떨어졌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 한정혜였다. 그런데 그녀의 눈이 그를 통과해 뒤 벽을 보고 있었다. 시선을 잡아당기면 공중에서 툭 끊어질 것처럼 얇고 멀었다. 여보, 나야. 성호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낮아졌다. 무릎이 살짝 떨렸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아내의 얼굴이 더 또렷해졌다. 눈가에 얇게 퍼진 주름, 오른쪽 광대 아래 옅은 점. 젊을 때는 웃으면 그 점이 꼭 반짝이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그가 술김에 말한 적이 있었다. 정계는 그때 그게 뭔 소리야 하며 웃고는 다음날 아침 반찬을 하나 더 올려줬다. 그 사소한 기억들이 허겁지겁 몰려와 지금 그의 가슴에 한꺼번에 부딪혔다. 모르겠는데요. 여기 왜 들어오세요? 젓가락이 톡 그릇에 닿았다. 맑은 소리. 정계는 한 발 물러서며 부엌장을 더 꼭 닫았다. 서랍이 삐 소리를 내며 들어갔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고 손끝은 약간 떨렸다. 무섭다는 뜻이었다. 당신 나 몰라? 성호는 어깨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속에서 오늘 병원에서 받은 복약 안내문이 삐져나왔다. 그가 오전에 다녀온 곳은 정형외과였다. 무릎 연골 주사. 진료실에서 의사가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무리하지 마시고 라고 가볍게 웃었다. 그 말이 사소한 위로가 되었는데 겨우 몇 시간이 지나자 그 위로는 무의미해졌다. 무릎보다 더 아픈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거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흑백은 아니지만 오래되어 색이 조금 빠진 사진이었다. 아들 결혼식 날 찍고 나서 아랫부분만 조금 잘라 액자에 넣었다. 아들이 멀리 가 있는 지금 사진 속 네 사람이 유일하게 모두 모여 있는 장면이었다. 성호는 사진 앞에서 한번 숨을 고르고 다시 아내를 향해 돌아섰다. 정계야, 이거 봐. 우리 그는 액자를 떼어들었다. 사진 속의 그와 그녀는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붙잡고 있었다. 정계가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웃고 있어서 그 웃음이 지금 방 안에 퍼질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의 전개는 그 웃음의 주인공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사진을 힐끗 보고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남의 사진 왜 제 앞에서 흔드세요? 집에 가세요. 말끝이 차갑지 않았다. 대신 낯설게 정중했다. 기계가 배운 예의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다. 예의는 있는데 관계가 없었다. 그게 더 아팠다. 성호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허리를 펴려 했지만 어깨가 자연스럽게 구부정해졌다. 늘 저녁이면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던 테이블.
반찬 투정은 이제는 농담이 되었고 젓가락 다툼은 웃음이 되었던 테이블이었다. 그가 의자에 엉덩이를 걸치는 순간 라디오가 딸깍 켜졌다. 타이머 때문이었다. 매일 저녁 7시 자동으로 켜지는 라디오. 진행자가 오늘의 날씨를 전했다. 내일은 곳곳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낮은 음악이 배경으로 깔렸다. 익숙한 멜로디. 성호는 그 음악이 시작될 때면 국물 먼저 맛보는 습관이 있었다. 혀끝에서 느끼는 짠맛이 살짝 줄었네. 그러면 간장을 반 숟가락 넣고 콩나물 숨은 조금만 죽이자. 그렇게 중얼거리던 그가 오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전개가 했다. 젓가락 끝을 든 채였다. 그 끝에서 또 한 방울이 떨어졌다. 젖은 흔적이 바닥 나무문의 사이에 스며들었다. 그 작은 둥근 점이 커다란 구멍처럼 보였다. 그 구멍 안으로 그의 발이 빠지는 상상을 했다. 끝없이 빠져들어 어디에도 닿지 못하는 그런 구멍. 잠깐만, 신고하지 마. 나 진짜로 나야. 박성호. 당신 남편 그는 너무 빨리 말해버렸다. 말이 쏟아져 나와 모서리에 부딪혀 깨졌다. 그는 호흡을 고르고 다시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좋아하던 노래 기억나? 그 겨울의 바다. 결혼 10주년 때 우리가 회 먹고 밤바다 걸으면서 당신이 추워서 내 코트 안으로 손 넣었잖아. 오른손에 반지 끼고 그 반지가 안쪽 라이닝에 걸려서 실밥이 조금 풀렸었지. 내가 집에 와서 몰래 꿰매는데 바늘에 손가락 찔려서 피났다고. 그거 당신이 약을 발라줬잖아. 그때 약 냄새가 이상하다고 투덜대면서도 끝까지. 그만하세요. 정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표정이 흔들렸다. 방금 전까지 투명한 유리 같던 눈빛에 얇은 물결이 번졌다. 그러나 그 물결은 곧 굳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그의 얼굴을 또렷하게 바라보았다. 이번엔 분명히 그를 봤다. 하지만 그 시선의 끝은 이해가 아니라 경계였다. 그런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우리가 저 결혼 안 했어요. 정계는 또박또박 말했다. 저 아직 20살이에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엄마가 곰국 끓여주신다고 했는데 왜 모르는 아저씨가 여기. 그녀는 말끝을 잇지 못했다. 젓가락을 놓고 두 손으로 가슴팍의 앞치마를 움켜쥐었다. 마치 콧등을 스치는 찬 공기를 잡아먹겠다는 듯이 성호의 두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었다. 68의 손. 모서리가 다른 결혼 반지가 중지마디에서 약간 헐렁거렸다. 겨울이 되면 손가락이 마르고 반지가 자꾸 돌아갔다. 그는 그 반지를 돌려가며 평생을 살았다. 아무 때나 돌아갈 수 있지만 아무 때나 빠지지는 않는 그런 크기였다. 오늘은 유난히 반지가 가벼웠다. 그는 현관 쪽으로 한 발 물러섰다. 잠깐, 이곳이 정말 우리 집이 맞나? 벽지, 소파, 식탁, 시계 모두 제자리였다. 그런데 중심이 사라졌다. 중심이 사라진 집은 집이 아니었다. 텅 빈 극장처럼 의자는 있지만 배우가 없다. 무대는 있지만 대사는 없다. 그는 갑자기 차가운 현관 타일을 맨발로 밟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현실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신발을 벗지 못했다. 발가락을 냉기에 내맡길 용기가 없었다.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렀다. 여가수가 낮게 깔아 올리는 바람은 하고 시작하는 아주 오래된 노래. 정계는 그 노래를 들을 때면 늘 어깨를 한번 으쓱했다. 후렴 들어가기 직전의 으쓱. 그 사소한 동작을 보고 그는 노래가 바뀌었음을 알았다. 오늘 그녀의 어깨는 움직이지 않았다. 정계야. 그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다. 이름은 부르면 돌아보는 줄 알았다. 평생 그렇게 배웠다. 아버지가 성호야 하고 부르면 그는 돌아봤다.
선생님이, 아내가, 아들이. 이름은 서로를 찾는 줄이었다. 그 줄이 오늘은 끊어졌다. 전개가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엄마. 그녀는 싱크대 아래 서랍을 급히 열었다. 전화기를 찾는 모양이었다. 낡은 유선 전화가 있던 자리가 비었다. 몇 해 전 무선 전화로 바꿨다. 그게 더 편하다고 아들이 사준 거였다. 그녀는 빈 자리를 몇 번 더 뒤적이다. 결국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허공을 향했다. 다음 장면을 잃어버린 배우처럼 성호가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는 고무 슬리퍼에 눌려 거의 나지 않았다. 그는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손등 위에 얹었다. 그 손은 오랫동안 밥을 지었다. 겨울 김치를 꾹꾹 눌러 담았고 여름 오이지를 햇볕 아래 뒤집었다. 명절 밤엔 식탁 끝에 기대 앉아 한숨만 자자 하던 손. 그 손이 지금 그의 손을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보고 있었다. 천만, 겨우 천만 그에게 전해졌다. 괜찮아. 나 안 무서운 사람 아니야. 나는 당신이랑 같이 산 사람이고 이 집은 우리 집이야. 그는 그 말이 우리라는 단어를 지키려는 마지막 시도라는 걸 알았다. 우리는 두 사람의 시간과 공간을 묶어온 고무줄이었다. 때로는 늘어나고 때로는 줄어들었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다. 오늘 그 고무줄이 갑자기 끊겨 손등을 세게 때린 것처럼 아팠다. 정계가 그의 손을 봤다. 아주 가까이. 반지의 흠집까지 볼 수 있을 만큼. 그녀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미세한 빛이 스쳤다. 오래된 필름 속 숨은 프레임 한 장처럼 그는 그 순간을 붙잡고 싶어 숨을 멈췄다. 그녀가 입술을 달싹였다. 성호, 뭐였지? 그녀의 눈동자에 작은 공포가 피어났다. 잃어버린 길목에 서 있는 아이 같은 표정. 그 표정이 너무 익숙해서 성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버텼다. 무릎이 끼익 소리를 냈다. 아침에 맞은 주사의 통증이 튀어올라 현실을 다시 붙잡았다. 괜찮아. 천천히 해. 이름 없어도 돼. 그는 낮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40년간 길들여진 톤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늦은 밤 돌아와 밥 있냐가 아니라 쉬었냐라고 묻던 그 목소리. 장례식장 조문객들에게 인사 대신 물컵을 건네던 그 목소리. 그 목소리는 여전히 그에게 있었다. 전개의 어깨가 살짝 가라앉았다. 그녀는 젓가락을 다시 쥐었다. 손끝의 떨림이 조금 잦아들었다. 그녀는 냄비를 바라보았다. 된장국 표면에 얇은 기름막이 둥글게 돌았다. 파송송. 두부 몇 조각이 숨을 쉬듯 오르내렸다. 그녀는 국을 떠 하얀 그릇에 담았다.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의 동작으로. 배고프시죠? 정계가 조용히 말했다. 높낮이가 거의 없는 단정한 말. 그는 그 말에 갑자기 울컥했다. 당신 대신 손님에게 내어주는 말. 그래도 그 말은 따뜻했다. 밥을 먹는 일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든다. 밥을 내어주는 일은 관계를 관계로 만든다. 오늘 그 관계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밥이 주는 온기는 남아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 된장의 짠맛이 혀끝을 둥글게 감싸고 그 뒤로 구수한 향이 목으로 내려갔다. 뜨거웠다. 그는 뜨거운 국을 삼키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눈물은 입으로만 내려가도록 눈가까지는 올라오지 않도록 애썼다. 오디오북으로 누군가 이 장면을 듣는다면 그는 소리내 울지 않는 남자로 남고 싶었다. 소리 없이 삼키는 울음은 더 오래 남는다. 맛있네요. 그는 말했다. 칭찬은 거짓이 아니었다.
이 집의 된장 맛은 평생 갔다. 봄에는 조금 더 달고 겨울에는 조금 더 깊었다. 그 깊이는 손의 습관에서 나온다. 매번 같은 순서로, 같은 힘으로, 같은 시간 동안. 습관은 기억보다 오래 간다. 몸이 먼저 기억했기 때문에 정계는 지금도 국을 끓일 수 있었다. 이름은 잊었어도 끓이는 법은 남았다. 식탁 위에 놓인 수저통이 기우뚱했다. 셋이 살 때 습관처럼 늘 수저가 세 벌 들어 있었다. 아들이 떠난 뒤에도 그들은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 수저 세 벌은 그들이 한때 네 벌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결혼 전 둘, 결혼 후 셋. 손님이 오면 네. 숫자는 늘 바뀌었지만 함께라는 뜻은 늘 그대로였다. 오늘 수저통에서 수저 한 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얇은 금속이 타일을 치는 소리가 방 안에서 크게 울렸다. 그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전개도 움찔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바닥으로 향했다. 떨어진 숫저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아주 잠깐 같은 곳을 바라본 두 시선이 겹쳤다.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주울게.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늦었다. 무릎이 또 끼익 소리를 냈다. 그는 웃음 비슷한 것을 흘렸다. 늙었나 봐. 이거 하나 줍는 것도 어렵네. 그 말이 방 안에 가볍게 떠올랐다가 바로 가라앉았다. 누구에게 하는 농담인지 모를 농담. 전개는 무표정하게 그를 봤다가 아주 작게 입꼬리를 올렸다. 눈치채지 못하면 놓칠 정도의 미세한 변화. 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놓치지 않으려고 평생을 눈여겨보며 살아왔다. 라디오 앵커가 하루의 뉴스를 정리했다. 오늘 장수 노인 인터뷰가 화제였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라고 했다.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규칙, 운동, 대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방에 있었다. 규칙적으로 켜지는 라디오, 저녁에 걷던 동네길의 기억, 그리고 대화. 대화만 유일하게 이름을 잃었다. 문득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며 화면이 켜졌다. 아들 이름이 떴다. 그는 순간적으로 받지 못했다. 지금은 안 된다. 그런 마음이었다. 아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내 엄마가 아빠를 모른다. 이 한 문장은 너무 무거워서 전화선으로 보낼 수가 없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대신 그는 화면을 뒤집어 아래로 눕혔다. 진동이 멈췄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시계추가 똑딱. 저기요. 전개가 불렀다. 그는 번개처럼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그를 저기요로 부르는 동안 그는 그녀를 전개야로 불렀다. 그 간격이 오늘 밤의 가장 긴 거리였다. 네? 그릇 씻어야 해서요. 거기 놓고 가세요, 가세요. 가세. 요. 그는 그 단어의 마지막 음절에서 멈칫했다. 그 단어는 친절했다. 그러나 배웅의 뜻이었다. 문턱을 넘어 다시 나가라는 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릇을 조심스레 들어 싱크대 쪽으로 옮겼다. 물의 소리가 졸졸 흐르기 시작했다. 설거지 소리. 그 소리는 평생 그를 안심시켰다. 깨끗해지는 소리. 다음 날의 준비가 시작되는 소리. 하지만 오늘 그 소리는 그를 현관으로 밀어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외투를 다시 걸쳤다.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냈다. 왼쪽 장갑의 엄지끝이 조금 해져 있었다. 지난 겨울 동네 슈퍼 앞에서 귤 박스를 들다 걸려 찢어진 자리였다. 그날 저녁 정계는 바느질 상자를 꺼내 장갑 엄지를 꿰매줬다. 바늘질이 삐뚤삐뚤했지만 따뜻했다. 그는 장갑을 끼려다 그대로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손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다.
추위를 느끼는 동안만이라도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현관문 앞에서 그는 한 번 더 돌아봤다. 부엌의 불이 환했다. 전개는 등만 보였다. 좁은 어깨, 어깨 위에 앞치마끈. 그는 그 어깨를 수천 번 봤다. 다림질한 셔츠를 건네며 봤고 열이 나는 밤에 이마에 얹은 수건을 갈아주며 봤다. 오늘 밤 그 어깨는 멀었다. 같은 방의 공기를 마시고도 멀었다. 잘 자.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디오북 마이크에 거의 닿지 않을 만큼 낮은 소리. 그 소리는 그에게 들리고 라디오에게 들리고 시계추에게 들렸다. 그녀에게는 닿았을까? 모르겠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리면 무너질 것 같았다. 문이 열렸다. 복도의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차갑고 먼지 냄새가 났다. 위층 아이가 구두굽을 탁탁 찍으며 달렸다. 계단참 어딘가에서 고양이가 가느다란 소리를 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신발을 신었다. 오른발부터 왼발, 끈을 묶지 않는 습관. 오늘은 끈을 한 번 묶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손이 떨렸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부엌 쪽에서 그를 부르는 작은 소리가 났다. 아주 작은, 진짜로 부른 건지 아니면 그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청인지 알 수 없는 소리. 즉 문틈으로 따뜻한 공기가 한 줄 새어 나왔다. 그는 숨을 멈췄다. 몸이 문처럼 멈췄다. 돌려진 손잡이가 제자리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둠 속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 쪽을 바라봤다. 정계가 서 있었다. 이번엔 그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눈동자에 아주 조그만, 정말 조그만 불빛이 있었다. 촛불의 첫 점처럼. 그 불빛은 금방 꺼질 수도 있고 금방 커질 수도 있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순간이었다. 뭐였더라? 불빛이 흔들렸다. 그의 심장도 흔들렸다. 그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다. 이름을 가르쳐주고 오늘의 날짜를 알려주고 지금이 몇 시인지 저녁에 누가 다녀갔는지 천천히 차근차근 말해주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말을 멈췄다. 그는 오늘 이름을 붙잡아 억지로 되돌리는 대신 그녀가 스스로 찾도록 기다리기로 했다. 기다림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아주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내일 다시 생각나도 돼. 그는 그렇게 말하곤 문을 닫았다. 철컥? 작은 소리. 복도의 공기가 그를 감쌌다. 그는 계단을 내려갔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무릎이 아팠다. 그러나 그 통증 덕분에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아래층 현관문을 밀어 열자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겨울밤의 냄새. 멀리서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길게 스멀거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끼웠다. 엄지에 삐뚤어진 실밥이 손끝에와 닿았다. 이상하게 그 거친 감촉이 그를 조금 안도하게 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 그의 발자국 뒤로 바람이 가볍게 흩어지다가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집 창문을 올려다봤다. 부엌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이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 박혔다. 빛은 무게가 없는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 그는 가슴을 한 번 두드렸다. 심장이 두 번 크게 뛰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일 다시 들어갈 것이다. 내일은 현관에서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밝게 인사할 것이다. 여보, 나 왔어. 그 말을 다시 또다시. 언젠가는 그 말이 문턱을 론드를 넘어 그녀의 귀에 닿고 마음에 스며들 거라고. 혹은 닿지 못하더라도 말하는 동안만이라도 그는 남편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이름보다 오래가는 일을 하기로 했다. 밥을 같이 먹고 창밖에 눈을 같이 보고 저녁 라디오를 같이 듣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리는 일. 그는 한밤의 공기를 길게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내려갔다가 뜨겁게 올라왔다. 그는 그 공기를 천천히 내뱉었다. 하얀 숨이 어둠 속에서 잠깐 살아있다가 사라졌다. 그 숨의 모양이 그녀가 말하려다 멈춘 성의 모양과 비슷했다. 그는 그 모양을 손으로 한 번 더 그려보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괜찮아. 내일 얘기하자 보낸 뒤 그는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집 모퉁이를 돌아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이 네모난 빛 조각들을 밟고 지나갔다. 바람이 불어 그의 귀를 스쳤다. 누군가 아주 멀리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잠깐 들린 것도 같았다. 아마도 바람 소리였을 것이다. 그래도 그는 잠깐 멈춰 섰다. 이름이 사라진 밤이 길었다. 그러나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다. 부엌 불빛이 있었다. 라디오에 음악이 있었다. 그리고 내일이 있었다. 그는 다시 걸었다. 내일로. 아침 햇살은 언제나 부엌창으로 먼저 들어왔다. 커튼을 치지 않은 창문으로 쏟아진 빛은 식탁 위에 놓인 유리컵을 투명하게 비췄고 그 안에 담긴 물을 반짝이게 했다. 예전 같았으면 전개가 먼저 일어나 밥솥을 열어두고 일어나요, 아침 먹어요 하고 성호를 깨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아침 성호가 눈을 떴을 때 부엌은 이미 낯설게 어질러져 있었다. 냉장고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달걀 몇 알은 바닥에 깨져 있었다. 흰자와 노른자가 타일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서 끈적한 얼룩을 남기고 있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성호가 급히 다가가자 정계는 두 손에 수저를 쥔 채 중얼거렸다. 나 학교 가야 해. 엄마가 아침 먹으라고 했는데 밥이 없잖아. 그 말은 성호의 가슴을 또 한 번 쥐어짜듯 죄었다. 학교 간다고는 말.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순간 그는 아내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전개의 눈빛은 너무도 진지했다. 그 눈빛 속에는 수십 년 전 교복을 입고 아침밥을 챙겨 먹던 소녀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모션이 있었다. 그날 이후 일상은 매일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정계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도 갑자기 아버지 회사 가셔야지 라며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가방을 찾았다. 가끔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며 친정에 가야 한다고 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친정어머니가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성호는 처음엔 화를 냈다. 정신 좀 차려. 여기가 어디고 내가 누군데 그렇게 말해? 그러고는 스스로 목소리를 낮췄다. 화를 내봤자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전개는 겁먹은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다. 밤이면 사정은 더 심각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시간, 성호가 책을 읽으려 하면 전개가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 제 방이 어디예요? 아저씨라니, 나야. 성호아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집에 가야 할 것 같은데. 그 순간마다 성호는 폐속이 눌리는 듯 답답했다. 가슴을 두드려 봐도 숨이 편해지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녀를 안심시키는 것이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걱정 마. 여기 있으면 돼. 그렇게 달래면 전개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곧 다시 낯선 질문을 던지곤 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달라졌다. 아들 내외가 찾아왔을 때 전개는 손자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그저 예예 하며 손자의 뺨만 어루만졌다. 손자가 장난스럽게 할머니 나 누구야? 하고 물었을 때
정계는 대답하지 못한 채 눈가가 붉어졌다. 그 장면을 본 아들은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요양원도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혼자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성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내가 끝까지 지킬 거다. 내 손으로 그 말은 곧 결심이자 고집이었다. 하지만 결심이 고통을 가볍게 해주지는 않았다. 어느 날은 전개가 새벽에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겨울 찬바람이 불던 날이었다. 성호는 잠결에 문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뛰쳐나갔다. 아내는 집 앞 골목에서 덜덜 떨며 서 있었다. 파자마 차림에 슬리퍼만 신은 채였다. 정계야, 어디 가는 거야? 엄마가 기다리셔. 오늘 학교에 가야 하는데. 그 순간 성호는 얼어붙은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꼭 붙잡았다. 손끝이 저릿저릿할 만큼 강하게. 그럼에도 아내는 여전히 눈앞에 없는 누군가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더 아팠다. 자신을 향하지 않는 웃음. 지금 이 자리와 동떨어진 어딘가 과거의 기억 속을 향한 웃음. 성호는 지쳐갔다. 밤마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이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무릎 통증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의 통증이었다. 아내를 지킨다는 다짐은 여전히 굳건했지만 그의 어깨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시 결심했다. 기억이 사라져도 내가 기억하면 된다. 그녀가 잊어도 나는 기억하면 된다. 두 사람의 목까지. 그 결심은 애처로운 고집이었지만 동시에 사랑의 다른 얼굴이기도 했다. 봄 기운이 들기 전의 계절은 사람을 애매하게 만든다. 코끝에는 아직 겨울이 매달려 있고 창문턱에는 얇은 빛이 일찍 올라탄다. 성호는 거실 한가운데 작은 상자를 내려놓았다. 회색 양철 상자. 주황색 테이프가 세월의 발에 끈적임을 잃은 채 모서리에서 들떠 있었다. 기억상자라고 그는 혼자 이름을 붙였다. 누구에게 받은 것도 누가 쓰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이름을 붙여놓으니 뚜껑을 여는 일이 의식처럼 엄숙해졌다. 뚜껑을 열자 바삭한 종이 냄새와 오래된 천의 먼지 냄새가 섞여 나왔다. 맨 위에는 바다 사진이 있었다. 결혼 10주년의 포말이 발목을 간지리던 어느 겨울바다. 그 아래에는 엽서 크기의 전단지, 은하다방. 결혼 전도 우리 자주 가던 곳. 연탄난로 옆에서 구운 군밤을 나눠 먹던 기억이 전단지 모서리에 눌어붙어 있었다. 더 아래로 손을 넣자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손끝에 잡혔다. 투명 케이스 안에 흰 라벨, 삐뚤빼뚤한 글씨. 그 겨울의 바다, 89.1. 정계야, 이거 기억나?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계는 소파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은 가만히 무릎 위에, 눈빛은 멀리. 그러나 아직 그는 그 먼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성호는 테이프를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딸깍, 힘없는 기계 소리. 헤드가 돌아가며 띠띠. 얇은 잡음이 먼저 흘러나왔다. 곧이어 낮은 기타 전주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바람은 여가수의 목소리가 문턱을 넘는 순간 전개의 어깨가 아주 살짝 떨렸다. 그 작은 떨림은 방금 전까지 빈 종이 같던 방에 글씨 하나가 찍히는 소리였다. 성호는 숨을 멈추고 그 떨림을 지켜봤다. 그녀의 입술이 잔잔히 달싹였다. 소리는 없었지만 입모양이 가사를 따라갔다. 바다, 겨울, 손. 같은 단어들이 입술에 스치고 사라졌다. 그는 테이블 위에 사진을 펼쳐 보였다. 바닷가에서 서로의 어깨를 스치듯 붙잡은 두 사람.
사진 속 전개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고 있었다. 실제의 전개가 사진을 내려다봤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초점을 잡았다. 아주 짧은 순간 유리 위로 초점이 맞았다가 또 미끄러졌다. 성, 그녀가 말했다. 그 한 음절은 촛불 같았다. 불꽃이 막 살아났고 바람이 거의 없는 밤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응, 나야. 당 앞에서 버스. 그녀의 말은 그 자리에서 산처럼 쌓였다가 갑자기 무너졌다. 단어의 절반만 살아남았다. 성호는 그 무너진 단어 사이사이에 다리를 놓듯 말을 건넸다. 그날 우리 버스 놓쳐서 눈 밟으며 집까지 걸었지. 당신이 내 주머니에 손 넣고 장갑 빌려 달라더니 내 장갑 엄지에 바늘질 안돼 실밥. 전개가 속삭였다. 눈동자의 빛이 잠깐 더 밝아졌다. 그러나 그 빛은 금세 차가운 공기를 만난 촛불처럼 파르르 떨더니 스스로를 삼켰다. 그녀는 손을 무릎에서 떼어 상자를 더듬었다. 손끝이 엽서에 닿았다. 은하다방. 그녀는 천천히 읽었다. 다방. 입술이 단어의 모서리를 더듬는 동안 그녀의 표정에 오래된 난로의 붉은 기운이 잠깐 묻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그날 오후 그는 사회복지관에서 받은 브로셔를 챙겨 보았다. 가정형 주 야간 보호 서비스, 맞춤형 프로그램, 음악치료, 회상치료, 회상치료. 그는 그 단어에 밑줄을 그었다. 기억을 꺼내어 다시 만지게 해주는 일. 그가 매일 혼자 해보던 것이기도 했다. 다만 기관에서는 더 체계적으로 더 많은 손이 돕는다고 적혀 있었다. 아들은 통화에서 조심스레 권했다. 아버지 일주일에 이틀만이라도 맡기세요. 아버지도 쉬셔야죠. 나는 괜찮다. 아버지, 나 아직 할 수 있어. 끊고 나면 늘 미안했다. 아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선택의 이름이 달랐을 뿐. 쉼과 지킴. 두 단어는 서로 등을 지고 서 있었다. 그 사이에 그는 서 있었다. 밤이면 전개의 망상이 커졌다. 그림자는 밤에 길어진다. 어느 날 밤, 전개는 서랍을 뒤적이며 금반지를 찾았다. 도둑이 훔쳐갔어. 여기다 둔 건데. 여기 있어. 당신 손에 성호가 조심스레 보여주자 그녀는 움찔하며 손을 움켜쥐었다. 왜 제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당신 반지고 내가 끼워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전화기를 집어든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성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낮게 말했다. 신고해도 돼. 그런데 잠깐만 내 얼굴을 한 번만 봐줘. 그는 부엌 등 아래 섰다. 노란 불빛이 얼굴의 골을 따라 흘렀다. 이마에 얇은 흉터, 군대에서 남은 상처, 코 옆 사마귀, 결혼 초 그녀가 징그러워하며 떼자고 하던 그것, 그리고 눈가의 주름, 웃음보다 근심으로 생긴 줄이 더 많아진 얼굴. 그녀는 한참을 쳐다보았다. 어느 순간 손에 힘이 풀리며 전화기가 식탁 위로 툭 떨어졌다. 아, 저 아저씨가 아니구나. 그래, 나야. 그런데 왜 내 반지를 당신이 끼고 있었어. 그녀는 손을 내려다 보았다. 반지가 있었다. 확실히. 그제야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개로만. 그날 밤 그는 소파에 앉아 몰래 울었다. 소리는 내지 않았다. 오디오북 마이크가 있다면 들리지 않을 정도의 울음. 그의 울음은 모굴대 근처에서만 잔잔히 흔들렸다. 그는 손등으로 눈을 훑고 나서 거실 전등을 끄고 라디오 볼륨을 아주 낮게 줄였다. 어둠에 귀를 기울이면 집은 여전히 집처럼 들렸다. 냉장고의 콤프레서, 시계추, 가끔씩 파이프 속을 지나는 물소리.
그 소리에 그는 자신의 호흡을 섞었다. 아직 여기 있다는 표지처럼. 다음 날 아침 그는 회상 치료를 흉내내 보기로 했다. 오래된 냄새, 오래된 소리, 오래된 손맛. 기억은 때때로 고급 단서보다 사소한 감각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는 장을 보러 나가 참기름을 사왔다. 예전에 단골로 사던 브랜드, 네모난 병, 라벨의 노란 선이 미묘하게 기울어진 그 제품. 병뚜껑을 여는 순간 고소한 향이 허공에 퍼졌다. 그는 그 향을 작은 접시에 떨어뜨려 부엌 공기에 풀었다. 그리고 무채를 가늘게 썰었다. 도마 위에 칼이 부딪히는 소리, 칼끝이 도마에 딱딱 박히는 진동. 정계가 부엌 문턱에 서서 멈췄다. 생채. 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 당신이 늘 새콤하게 만들던 그거. 식초는 마지막에. 그녀가 말했다. 빈틈없이 정확하게. 기억은 어느 날은 이름을 잃고 어느 날은 순서를 기억했다. 그는 그녀가 말한 순서대로 양념을 넣었다. 소금 한 꼬집, 설탕 조금, 고춧가루, 마지막에 식초. 무채가 손목의 리듬을 따라 반짝반짝 묻혀졌다. 그는 젓가락으로 한 줄기를 집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정계가 한참 젓가락 끝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심히 받아 입에 넣었다. 씹는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얇은 미소가 떠올랐다. 미소는 오래 머물지 못했지만 분명히 있었다. 맛있네. 그 한마디에 그는 잠깐 구원받았다. 이름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맛은 존재했다. 제 시간에 불 켜진 라디오처럼 제 순서로 겨우 도착하는 위로였다. 그가 가장 믿었던 도구는 음악이었다. 밤이면 그는 카세트 테이프를 교대로 틀었다. 그 겨울이 바다가 지치면 결혼식 사진 뒤에 붙어 있던 악보 두 사람을 펼쳐 피아노 어플로 더듬더듬 코드를 찍었다. 방 안의 공기가 노랫말의 빈칸으로 가득 차면 가끔 전개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찾았다. 어느 밤 둘은 거의 동시에 그 후렴을 입모양으로 따라했다. 우리가 함께.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서로의 그림자처럼 맞물렸다. 그 순간 그는 거의 믿을 뻔했다. 사랑이 기억을 이긴다고.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정계가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엄마 오신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어둠뿐인 유리창을 봤다. 스스로에게 몇 초의 시간을 허락한 다음 부드럽게 말했다. 응, 옷이나 보내. 이불 덮고 기다리자. 그는 추궁하지 않았다. 현실을 교정하는 대신 정서의 안전을 먼저 세웠다. 안전이야말로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였다. 이웃들도 변화에 익숙해져 갔다. 아래층 김 여사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반찬을 조금씩 나눠주며 눈치를 보았다. 아이고, 형님은 어떠셔요? 그럭저럭요? 쉬엄쉬엄 하셔야 돼요. 밤에 문단속 잘하시고 문단속 말은 쉬웠다. 문을 잠그는 건 쉽다. 하지만 문을 잠그면 그녀의 존엄을 어딘가 잠그는 느낌이 들었다. 나가는 자유는 위험과 한 몸이었다. 그는 현관문에 문열림 경보기를 달았다. 대문이 열리면 작은 베리띵 하고 울리도록. 자유는 그대로 두고 위험을 알려주는 타협. 첫날 밤 벨은 3번 울렸다. 그는 3번 뛰어가 3번 다정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일 가자. 내일.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바다로 갔다. 도시에서 2시간 거리. 그들이 가장 좋아하던 방파제. 바람은 아직 차고 파도는 변함없이 부서졌다. 그는 주섬주섬 가방에서 앨범을 꺼냈다.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마치 사내 방송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이건 우리가 처음 산 커튼. 색이 너무 진하다고 당신이 한 달 만에 바꿨어.
이건 우리 아들 첫 돌 때. 떡 케이크 사고 당신이 손수머리에 도장 찍었지. 이건 당신이 나한테 화내고 나서 혼자 바다 보러 간 날. 전개는 바다를 봤다. 그리고 사진을 봤다. 다시 바다를 봤다. 눈동자가 바다와 사진 사이를 왕복했다. 어느 순간 그녀의 손이 그의 소매를 살짝 당겼다. 저기, 저 노래 들었었지. 어떤? 바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파도 소리에 맞춰 낮게 흥얼거렸다. 그 겨울의 바다. 바람이 가사 사이를 매만졌다. 그는 멜로디를 놓치지 않으려 이를 살짝 깨물었다. 전개가 아주 짧게 두 음절을 따라 했다. 바람, 바다. 그 짧은 합창이 끝나자 그녀의 눈빛이 물러났다. 파도가 모래를 데려가듯 눈빛을 데려갔다. 그는 웃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더 크게 웃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 그녀는 창밖만 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얼굴을 낯설어하는 사람처럼. 버스가 급정거하자 그녀가 휘청였다. 성호는 재빨리 그녀의 어깨를 받쳤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다. 말이 끝나지 않았다. 그는 그 끝나지 않은 말의 절반을 마음속으로 받아 적었다. 고맙다. 절반만 있어도 충분히 읽히는 문장이었다. 갈등은 조금씩 더 깊어졌다. 어느 날 아침 전개는 부엌칼을 들고 서 있었다. 칼끝은 바닥을 향했고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의도도 없었다. 그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 성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썰려고 했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칼은 내가 잡을게. 당신은 양념 담당. 그는 칼을 건네받아 조심히 도마로 옮겼다. 그녀의 손에는 고춧가루와 설탕이 쥐어졌다. 둘은 역할을 나눠 김치를 버무렸다. 손끝이 빨갛게 물들었다. 염분이 작은 상처에 닿아 따가웠다. 그 따가움마저 그는 안도했다. 아프다는 감각은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브로셔를 다시 펼쳤다. 요양원 사진, 운동 프로그램, 보호자 교육.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사랑과 지킴, 쉼과 미안함이 빛의 겹처럼 포개졌다. 그는 그 페이지를 덮고 라디오를 켰다. DJ가 말했다. 이 밤 누군가를 지키고 있는 모든 분께 작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 말이 자신을 향한 듯 들렸다. 그는 장갑의 삐뚤빼뚤한 바느질 자국을 떠올렸다. 서툴지만 분명한 지킴. 그는 그것을 선택하기로 했다. 최소한 오늘 밤만큼은. 초봄의 어느 새벽 경보벨이 울렸다. 딩. 그는 번개처럼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복도로부터 쏟아져 들어왔다. 슬리퍼가 한 짝 문턱에 걸려 뒤집혀 있었다. 정계야. 계단 참 아래 그녀가 서 있었다. 얇은 카디건 차림, 손에는 낡은 가방. 엄마, 기다리셔. 그녀는 천천히 바람이 말했다. 그 말의 속도는 오래전의 시계를 닮았다. 그는 숨을 고른 뒤 외투를 걸치고 그녀의 옆에 섰다. 같이 가자. 당신은 누구?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팔을 내밀었다. 그녀가 팔짱을 끼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계단 벽에 나란히 늘어섰다. 산책로의 벚나무 가지가 달빛을 받아 얇게 빛났다. 그들은 동네 끝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다. 첫 차가 오기 전의 정류장은 유난히 조용하다. 광고판의 불빛만이 차갑게 살아 있었다. 그는 벤치에 그녀를 앉히고 가방을 받아 옆에 올려놓았다. 가방 안에는 수첩, 손수건, 오래된 주민증 사본, 그리고 그 겨울의 바다 가사가 삐뚤게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그 쪽지를 펼쳐 그녀의 손에 쥐어줬다. 이거 당신 글씨야.
정계는 한 획 한 획을 더듬듯 읽었다. 파, 람, 은.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또렷해졌다. 오래 버티지 못할 눈동자였다. 그러나 또 한 번이었다. 그는 그 또 한 번을 모아 살기로 했다. 또 한 번의 합이 오늘을 만들고 내일의 턱을 넘어가게 한다고 믿기로 했다. 멀리서 첫 차가 들어왔다. 운전기사가 창을 반쯤 내리고 고개를 내밀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성호가 먼저 웃었다. 아니요, 그냥 바람 좀 쐬러요. 버스는 다시 떠났다. 조용해진 정류장에 새들이 첫 울음을 뿌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목에 스카프를 둘러 주었다. 어젯밤 창고에서 찾아낸 아주 오래된 파란 스카프. 결혼 기념으로 사서 겨울마다 둘이 번갈아 매던 것. 그녀가 스카프 끝을 손끝으로 더듬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다. 예쁘네. 그 미소에 그는 대답 대신 스카프 매듭을 조금 더 단단히 조여 주었다. 단단히, 그러나 아프지 않게. 그 말은 오늘 그의 다짐과 같았다. 돌아오는 길, 하늘이 점점 밝아졌다. 벚나무 가지마다 작은 점들이 맺혔다. 꽃이 될 싹들이었다. 집 문을 열자 라디오 예약이 켜졌다. DJ는 아침 인사를 했다.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누군가가 곁에 있기를. 그는 라디오를 향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기 있어. 그리고 부엌으로 전기주전자의 스위치를 올렸다. 물이 끓는 소리가 작게 시작됐다. 찻잔 2개를 꺼내는 동안 정계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얼굴은 여전히 멀었지만 손은 포개져 있었다. 포개진 두 손 사이에 따뜻함이 있었다. 이름이 없어도 잡히는 것. 그는 그 따뜻함을 믿기로 했다. 오늘 하루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가 찻잔을 내려놓자 전계가 그를 보았다. 아주 잠깐, 오래전처럼. 그 눈빛은 말이 없었다. 대신 눈빛 속에 단어 몇 개가 분명히 떠 있었다. 고마워. 미안해. 같이. 그는 미소 지었다. 그래. 같이 그 말이 방 안에 가볍게 떠올랐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바닥까지 내리지 않고 공중 어딘가에 머물렀다. 사랑이 고통을 이기지는 못해도 사랑은 고통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다. 그는 그 사실을 배워가는 중이었다. 매일 조금씩. 그리고 그 배움의 끝에서 무엇인가 결심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누군가의 손을 더 많이 빌리는 일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둘만의 느린 싸움을 이어가는 일인지. 창밖에서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커튼이 살짝 부풀었다가 내려앉았다. 그 파동이 코끝을 스쳤다. 그는 깊이 들이마셨다. 참기름, 무채, 바닷바람, 라디오, 오래된 스카프의 양모 냄새. 그 모든 냄새를 한숨에 모아 가슴 속에 접어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내일도 또 한다. 겨울은 언제나 예고 없이 깊어진다. 가을 끝자락까지는 아직 견딜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숨이 나오면 바로 하얗게 얼어붙는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장판 밑으로 파고드는 냉기가 성호의 무릎까지 찌르듯 올라왔다. 그날 새벽 정계는 호흡이 거칠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크게 들썩였고 내쉴 때마다 얇은 휘파람 같은 소리가 났다. 성호는 잠결에도 그 소리를 들었다. 아내의 호흡이 곧 집의 호흡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부엌의 냄비가 보글거리는 소리보다 라디오의 시그널보다 더 익숙한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낯설 만큼 무겁게 들렸다. 정혜야, 괜찮아? 그가 몸을 일으켜 아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열기가 뜨거웠다. 땀방울이 머리카락 사이로 맺혀 있었다. 그는 주저할 틈이 없었다. 구급차를 불렀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동안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작은 손.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식구들을 먹이고 챙겨온 손. 오늘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구급대원이 들것을 펼쳐놓고 아내를 올려 실었다. 성호는 함께 구급차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자 좁은 공간에 사이렌 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 그리고 산소통의 바람 소리가 뒤섞였다. 차가 흔들리는 사이 정계가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숨결이 약했지만 의식은 잠깐 돌아온 듯했다. 그녀의 시선이 허공을 떠다니다가 마침내 성호의 얼굴에 닿았다. 호씨. 그 목소리는 바람에 꺼져가던 촛불이 마지막으로 밝아지는 순간 같았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단어를 밀어냈다. 나, 당신 알아. 고마워. 그 말에 성호의 눈에서 뜨거운 물줄기가 쏟아졌다. 그는 울음을 참지 않았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차 안의 소음 속에서 그의 울음은 파도처럼 터졌다. 아내의 마지막 인사가 그 모든 세월의 의미를 되살려 주었기 때문이다. 정계는 미소를 짓듯 입꼬리를 올렸다. 아주 옅고 아주 잠깐. 그리고 눈을 감았다. 구급차의 흔들림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힘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는 분명한 뜻이 남아 있었다. 끝까지 함께였다는 뜻.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성호는 그 움직임이 이제 의미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하얀 천으로 덮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수십 년 동안 매일 보던 얼굴,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얼굴.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다. 이름도 얼굴도 사건도 다 잊혀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의 흔적만큼은 끝내 지워지지 않는다. 장례 절차를 치르는 동안 그는 한 번도 크게 울지 않았다. 대신 조문객 하나하나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람들은 그를 안쓰럽게 바라봤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다. 속이 텅 빈 듯하면서도 어딘가 단단하게 채워진 느낌이 있었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부엌 전등을 켰다. 노란 불빛이 그대로였다. 시계추는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다녀왔어.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상관없었다. 라디오가 켜지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가 곧 아내의 목소리처럼 방 안을 채웠다. 그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다. 바닷가에서 서로의 어깨를 잡고 있던 두 사람. 사진 속 웃음은 바래지 않았다. 그는 그 앞에서 가만히 중얼거렸다. 정계야, 고마워. 나 잊지 않을게. 네가 잊었던 순간까지도 내가 대신 기억할게.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동네 작은 도서관을 찾았다. 치매 가족 모임이 열리는 날이었다. 젊은 간병인,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 모두 눈가에 깊은 그늘이 있었다. 성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억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끝까지 남더군요.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그를 향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있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성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겪은 고통과 사랑이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골목길을 비췄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빛은 어쩐지 부엌 전등빛과 닮아 있었다. 따뜻하지는 않지만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빛. 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잘 자, 정계야.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들어섰다. 라디오가 켜졌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도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름을 마음속에 불러보세요.
그 이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다. 이제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부엌 불빛, 사진, 라디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곁에 있었다. 사랑은 결국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반전이자 위로였다.